에제가 잘해줘야 된다. 이제 죄송합니다. 예. 에제 이제 잘해. 네. 네. 자, 주간 찍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축찍먹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머릿결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도 이 12라운드 프리뷰를 해봐야 되는데 네. A매치 주간은 저에게는 좀 지겨운 시간입니다. 네. 물론 국대 경기들이 재밌는 경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겨운 시간이라면 어쨌든 리그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리고 리그가 진행되지 않는데 부상 소식을 연이어서 들어야 된다는 거. 네. 아스날 선수는 또 부상을 당하고 있어요. 11월 A매치 주간이 끝나면 다 돌아온다는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못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겼지만 석연치 않습니다. 석연치 않다는 표현은 보통 판정했으니까 좀 얘기하지 않게 바꿔서 찝찝한 승리? 그리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승리? 네. 가나전 볼리비아전 어떻게 봤나요? 세메니오는 못 나왔지만 사실 좀 그건 아쉬웠고 이제 네. 세메뇨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베스트 그러니까 가나 베스트 전력이랑 맞붙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도 좀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느낌을 원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그 그러니까, 진짜 어찌 보면 저는 되게 근원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 미국전, 멕시코전 그 원정을 전 되게 좋게 봤는데 그때는 나름 색깔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약간 그때 홍명보 감독이 원했던 건 그 어느 정도 미들블럭에서 맞고 빠르게 전환해가지고 카운터 뭐 이런 것들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가 올리지 않았을 때 가나 같은 팀이 그냥 앉아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었던 경기였고 글쎄요 우리가 평가전에서 계속 무실점으로 이긴 거는 그렇다 치는데 사실 그런 거는 본선에서 포커스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과는 결국 본선에서 따질 거고 우리는 어쨌든 경기력적인 걸 조금 더 원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나온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무실점 승리 말고 깨져도 좋으니까 지금 우리 대표팀이 어떤 컨셉으로 축구하고자 하는지를 좀 알면 좋겠어요. 저도요. 백포든 백스리든 본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프레스로 뭘 조진 다음에 우리는 곧 죽어도 압박하면서 앞에서 공격을 할 거야든 아니면 우리는 내려앉은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드블럭에서 끊고 카운터를 칠 거다든 주구장창 우리는 측면으로 가가지고 존나의 크로스만 올릴 거야든 이거구나.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이걸 고치고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니까 이건 좀 현실과 타협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 A매치 주간에 있었던 경기들은 다 이겼는데 뭘 하려 하는 거지? 이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의 결과는 점점점 빈 좌석이 많아지는 그 경기장들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뭐 무실점 승리에 포커스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 수비가 진짜 철벽이어서 무실점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건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골대도 맞고 어떻게 보면 상대의 골 결정력이 부족해서 안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실점 승리에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쨌든 축구는 본질적으로 재밌어야 상품성이 있어야 팔 줄 알아야 관중들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냉정하게 우리의 지금 팀 컬러가 솔직히 재밌는 축구인가? 그거는 또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 재미의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컨셉은 여러분 26년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 우리의 컨셉은 우주 방어입니다. 네. 우리는 브라질이 와도 존나 단단해서 안 먹혀요 라는 컨셉이라면 괜찮죠. 그것 또한 얼마나 짜릿합니까? 맞아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저는 개개인이 일본 대표팀보다 좋다고 생각해요. But 우리는 일본 대표팀보다 훨씬 안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최근에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그램을 너무 히트했죠. 보고 있는데 네. 그걸 보면서 배구 예능이지만 감독의 중요성을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연경이 그때 이제 감독으로서 지시하는데 뭐 블로킹 뜰 때 상대가 뭐 크로스로 때리는지 스트레이트로 때리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공을 왼손으로 막아라 가운데로 막아라 이런 것까지 디테일을 넣어주더라고요.
플레이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선수의 장점이 막 살아나는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뭐 스포츠가 다르긴 하지만 그런 감독의 중요성을 또 느끼면서 보고 막 그랬었는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 선수들이 저도 아시아에서는 뭐 거의 1, 2 안에 드는 충분한 라인업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해요. 선수 개개인은. 이번에 이강인 선수 하는 거 보세요. 아우. 진짜 엄청나잖아요. 파리 생제르맹이 왜 이강인을 쥐고 있는지를 네. 여실히 보여줬다고 봅니다. 네. 네. 거기에 뭐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 있고 뭐 하니까 네. 전체적으로 스코어도 좋은데 근데 그 합이 네.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그 선수들을 막 이끌어내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공이 그 선수한테 갔을 때 그 선수의 개인 능력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듯한 느낌 좀 들어서 뭐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만 예, 어렵겠죠. 당연히. 어렵습니다만 네. 이제 어떤 걸 하려는지 중간에 갑자기 길을 잃은 느낌이어서 저는 이제 한국 축구 팬의 입장으로서는 좀 답답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우 네. 답답하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 회차 우리 예상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서로 처참한 와중에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맨유 맞추셨네요. 토트넘 맨유 비길 것이다. 예. 그때 토트넘이 거의 극장골 넣었잖아요. 맞아요. 히샬리서 이렇게 옷 벗고. 걔는 옷 벗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이전에 리버풀한테도 그러다가 역전당했잖아요. 그게 뭐 사인인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항상 골 먹히는데 예. 히샬리송 골 넣었을 때 저는 대표님 얼굴이 생각났어요. 이거 맞췄다. 세기야 2대1이다. 근데 이제 맨유 골 넣으니까 제가 항상 예상을 띄워놓고 이제 라이브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채팅창이 축직먹 예상 개같이 멸망 막 이러면서 막 절대 못 맞추지 막 이런 거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맨유 또 마지막 득점이 또 더리어트 움직임이 예술이어서 네. 또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썬더랜드 아스날도 우리 둘 다 틀렸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뭐 저는 이건 아주 짜증나는 경기였고 그리고 거꾸로 맨시티 리버풀은 저는 이 경기는 펩과 맨시티가 정말 극찬을 받을 만한 경기다. 네. 뭐 저희가 또 이용재 분석관과도 또 컨텐츠를 만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는 좀 약간 경악스러웠어요. 리버풀이 잘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맨시티가 축구에 최종 진압하는 나의 전술을 알아서 실행하는 이런 선수들과 내 어떤 플랜 안에서 그리고 좋은 코칭 스태프가 만들어내는 이거다라고 마지막 끝판을 보여준 것 같은 느낌? 제가 쇼츠에서 봤는데 그 홀란드 처음에 헤더골 있잖아요. 거기까지 갈 때 패스가 거의 20번 정도 안 끊기거든요. 와, 거기까지 그 크로스까지 가는 그 과정이 진짜 예술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다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자 이렇게 지난주 내용들을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이번 주말부터 펼쳐지는 경기들 오늘 12라운드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9시 반에 펼쳐지는 경기는 번리 대 첼시입니다. 번리는 최근에 뭐 승격팀이다 보니까 언제나 이 기세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첼시는 다시 분위기가 좀 올라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벌리가 이제 최근 2연패 다시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강등권으로 추락을 하게 됐는데 지금 17위인데요. 18위랑 승점 동점이에요. 근데 그게 웨스트햄이고 바로 이전 경기가 웨스트햄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경기였는데 벌리한테는 웨스트햄한테 거의 6점짜리 게임을 지면서 승점이 이제 18위와 같아졌어요. 그래서 벌리도 다시 강등권으로 추락을 했고 벌리가 백스리 백포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새는 백포로 가고 있는데 뭐 사실 그런 것들이 그 긍정적인 변화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첼시는 울버햄튼 잡으면서 어쨌든 공식 경기 4경기 무패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첼시가 앞으로 일정이 바르셀로나, 아스날 2연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 전에 벌리를 확실히 잡고 분위기 잡은 상태에서 넘어가는 게 또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월하게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첼시의 우세가 먼저 예상이 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첼시가
나쁜 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여전히 약간 부상자가 많고 네. 그리고 또 이 어린 선수들이 스쿼드에 좀 많다 보니까 조금은 어수선하다는 느낌이 드는 편견이 있어요. 저는 이게 편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결과를 그래 이 정도는 잡겠지라는 경기에서 뜬금없는 무승부가 나올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이 나올 때가 있고 그걸 좀 약간 종잡을 수 없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약간 대학생 팀이라고 첼시를 네.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평균 연령도 되게 낮은 굉장히 편이고 낮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에는 저는 어쨌든간 그 베테랑의 존재가 큰 것 같아요. 리스 제임스라는 선수가 있긴 하지만 리스 제임스도 사실 뭐 부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면서 완전히 붙박이로 계속 게임에 붙어 있었던 느낌까지는 또 아니고 저는 아스필리쿠에타나 아스피 아니면 티아고 실바 같은 선수가 있으면 뭐 경기에 뛰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꽉 잡힌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사실 그런 느낌까지는 또 아니고 엔소가 저는 그 역할을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엔소도 사실 조금은 어리다고 저는 어리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그런 베테랑의 존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을 때는 와 이렇게 되고 또 아닐 때는 그거를 브레이크 걸어줄 그런 느낌이 살짝은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은 그거보다는 이제 훨씬 더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어떤 느낌이 가끔 드냐면 파란 아약스 같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딱 거기에 맞다라기보다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는데 그거보다 좋은 선수가 이제 아약스는 훌륭한 명문입니다만 이제는 클럽의 운영 기조가 좀 바뀌었고 첼시가 더 좋은 선수가 훨씬 많긴 한데 저에겐 그런 편견이 좀 있다. 다만 중간중간에 확실한 클래스의 선수들 뭐 카이세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리스 제임스도 확실히 좋은 선수고 저는 엔소는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대단한 선수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엔소의 최상위의 활약보다는 조금 안 좋았던 모습이 최근에 있었지만 그도 역시 조금씩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관전 포인트를 볼까요? 네, 관전 포인트 일단 저는 마레스카 감독이 귀스토 혹은 제임스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첼시 전술 컨셉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근에 귀스토가 헤더골을 넣었잖아요. 이제 그게 본인의 첫 골이래요. 첼시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른쪽에 쿠쿠레야처럼 썼거든요. 쿠쿠레야가 박스 들어가서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막 헤더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스토도 계속 박스 안에 넣더라고요. 근데 제임스는 그렇게 박스 안에 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복귀거리 길어지고 스프린트 많아지다 보니까 제임스는 또 관리하면서 쓰고 이런 식으로 뭐 리버풀전 같은 경우에는 귀스토를 수비형 미드필더 해서 포인트맨을 정해서 맨투맨을 시키는 역할을 또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귀스토 제임스 이 활용도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벌리전에서는 또 이 선수들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고요. 첼시가 저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풀백이 윙어를 지원하는 체제라기보다는 귀스토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박스에 많이 집어넣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마레스카는. 근데 이제 그때 중요할 때 저는 그 영역을 잘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섹터를. 네, 공이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첼시가 울버햄튼전에는 딱 이스테방이 크로스 올라오기 전에 선수들이 거의 5명이 줄젠 간격처럼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사전에 준비한 부분 같은데 딱 들어갈 때 간격에 맞춰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자유롭게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공이 첼시한테 갈 확률이 높고 첼시가 이렇게 어쨌든 윙어들이 한번 제쳐서 역크로스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거는 앞뒤가 맞는 그런 준비인 것 같다 그죠.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첼시가 실점하는 경우에서는 보통 이제 센터백과 상대 포워드가 1대1 상황이나 그런 상황에서 실점이 많더라고요. 썬덜랜드전에서도 마지막에 실점할 때도 센터백들이 위치 잘 못 잡으면서 그랬죠. 그런 식으로 실점이 많고 제가 봤을 때는 첼시가 시스템으로 막을 때 전체적으로 같이 막을 때는 전 괜찮다고 보는데 센터백끼리 막았을 때는 그 센터백의 기량에 대한 우려가 조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벌리에 이제 앤서니 같은 선수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와 센터백이 매치가 됐을 때
잘 견뎌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포파나가 잘 이겨내줄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카이세도 쿠쿠레아는 국대에서도 당연히 핵심 자원입니다. 그래서 풀타임을 또 뛰고 왔어요. 두 명이. 근데 바르셀로나, 아스날 2연전이 있기 때문에 뭔가 로테이션 타이밍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대체가 누가 나올지. 그러면 보통 하토가 쿠쿠레아 대신에 나올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라비아 같은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산투스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산투스는 카이세도랑 완전히 유형이 같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조금 더 위의 느낌이죠. 예. 약간 6번과 8번 그치. 사이의 그런 느낌이고, 카이세도는 그 센터백 라인 바로 앞에서 횡적으로 많이 보호해주는 느낌이 맞아요. 있다면, 산투스는 위아래로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어서. 에수구가 부상으로 빠지지 않았다면 거기 역할을 오히려 해줄 수 있을 선수가 그 선수로 판단을 많이 하시던데. 맞아요. 네. 에수구가 약간 그 첼시 팬분들은 테무 카이세도 이렇게 부르는데, 그쵸. 그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데 완전히 카이세도 느낌의 선수가 없어서 만약에 쉬게 된다면 또 이걸 대처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게 또 궁금하고요. 상대전적으로 보면은 첼시가 상당히 강합니다. 7승 1무. 오우. 씨. 네, 그래서 엄청난 상대 전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벌리 홈 가서도 충분히 강하다. 음. 그래서 요 경기도 좀 첼시가 우세한 상태로 또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주목할 만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첼시는 주앙 페두루 전 뽑아봤고요. 현재 리그 2경기 연속 득점입니다. 사실 페두루가 빅찬스 미스가 없는 편은 아니에요. 맞아요. 토트넘전에서도 빅찬스 꽤 많았는데 어쨌든 그랬긴 하지만 2경기 연속골이라는 게 있고, 또 국가대표 가서도 2경기 합해서 25분 정도밖에 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력 괜찮아서 어쨌든 페드루가 파머가 없는 상황에서는 가운데 쪽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되는 선수라서 뽑아봤고요. 벌리에는 지안 플레밍이라는 스트라이커가 있어요. 지안 플레밍이 헤더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이번에 웨스트햄전에서도 앞쪽에 있다가 뒤쪽으로 갑자기 빠지면서 머리 잘 갖다 대서 득점을 했고,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헤더로만 5골 넣은 선수고, 다른 득점 과정에서도 보면은 박스 안에서 순간적으로 오프더블 움직이는 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공중볼, 떠있는 공에 대한 처리가 좋아요. 머리든 발이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라, 첼시가 뭐 세트피스나 크로스 상황에서 이 지안 플레밍이라는 선수 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거는 좀 이제 한쪽으로 기우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카이사이도나 이 몇몇 선수들에 대한 이 로테이션, 그리고 귀스토와 리세임스를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 요 정도를 좀 포인트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리버풀과 노팅엄의 경기입니다. 우리가 리그컵에서 로테이션을 돌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3연전이 빌라,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전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2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리버풀은 야 슬롯. 근데 이게 그 2승이 지워진 게 맨시티전에서 너무 충격적으로 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스코어뿐만이 아니라 경기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압도를 당하니까 뭔가 그 전 승리들이 좀 지워진 느낌? 그리고 결과적으로 리그에선 여전히 1승 5패다 라는 것 때문에 체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팅엄을 반드시 좋은 경기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아무래도 그 뭔가 마지막에 여운이 항상 깊잖아요. 에. 근데 그 임팩트가 너무 셌어요. 너무 세. 그러니까 지더라도 그냥 진 게 아니잖아요. 약간. 뭔가 도쿠의 스페셜을 만들어준 에. 경기 같은 네.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니콜 오드리 막 되고. 리버풀이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이제 리버풀 팬분들 입장에서도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희망을 가지자면 국대 비르츠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 제가 비르츠 그 슬로바키아전 볼 터치한 걸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보니까 비르츠가 잘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상대가 좀 수비 자리 잡기 전에 약간 뭐 이렇게 뒤로 내려가고 있을 때 그때 그 뒷공간에다 떨어뜨려주는 패스가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다 웬만한 선수들 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르츠가 다른 게 뭐냐? 다른 선수에 비해 그 오픈 플레이에서의 기대값이 그래도 저는 더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잘 나올 수 있을지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리버풀 입장에서는 뭐 이삭의 복귀, 비르츠의
국대에서의 선점 뭐 이런 것들을 좀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노팅엄은 어쨌든 승리를 했습니다. 리즈 상대로도 승리를 했고 션다이치 감독이 노팅엄을 어떤 식으로 좀 다시 재조직을 잘해가지고 결국엔 초반에 너무 좀 경기를 조져놔서 잘못하면 이제 잔류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엘리엇 앤더스까지 있는 팀이라 이래저래 이 경기를 기대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로 좀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노팅엄 리그 3개월 만에 승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등 경쟁하는 리즈 상대라서 더더욱 값진 승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에너지가 많이 살아난 느낌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득점 장면뿐만 아니라 뭐 슈팅하는 장면 볼 때도 막 선수들이 우르르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누누 감독 때 좋았던 그런 역습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에서 리즈전 승리를 거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리버풀이 이제 맨시티에게 3대 0으로 패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 이건 리버풀이 어찌할 수 없었다, 맨시티가 너무 잘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대부분 하는 얘기니까. 그리고 맨시티가 너무 잘했다라는 것도 전술적으로 많이 분석이 됐고, 그럼 리버풀은 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는가라는 얘기에는 축직목은 어떤 답을 좀 내고 싶은가요? 저는 약간 그 소보슬라이 영향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보슬라이가 제가 봤을 때 앞선 2경기 때 진짜 미친 듯이 뛰면서 장난 아니었죠. 시티전에서는 약간 파김치 같은 느낌이 쭉 처진. 네, 너무 젖국을 많이 넣으면 파김치가 쳐져요. 그때가 그런가요? 맛있긴 해. 그런가요? 그때가 잘 익었을 때거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참 좀 힘든 상황인 게 소보슬라이한테 계속 기대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한데 네. 어쨌든 소보슬라이가 그만큼 띄워주지 못하니까 확실히 또 그런 리버풀의 압박 베이스의 그런 느낌이 또 줄어들더라고요. 그 축구목이 얘기했었죠. 클롭향 슬롯볼이었나? 네네네네. 그게 결국엔 압박과 에너지 레벨에서 나오는데 그 중심에 소보슬라이가 있었다면 그가 파김치가 되면 그 향이 안 나는 거죠. 네. 지난 시티 원정에서 리버풀이 2대 0으로 잡을 때 커티스 존스랑 소보슬라이 이렇게 두 명이 약간 제로톱처럼 해가지고 진짜 정신없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압박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워낙 시티 선수들의 폼이 좋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것도 뭐 가서 먹혀야 또 신이 나서 하는 건데 계속 벗겨져서 풀어 나오니까. 그러니까 또 체력적으로 감소된 느낌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리버풀이 그 앞쪽에서 체력을 많이 썼는데 벗겨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어디서 영향이 되냐면 따라잡을 힘이 없어져요. 그렇지. 앞에 써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노팅엄은 분명 이제 션다이치 감독이 이전에 번리 때 좋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4-4-2 두 줄에 내려하는 거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형철이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템백을 뚫지 못한다. 그럼 이 경기도 그런 양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네, 아무래도 이제 안필드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션다이치 감독이 조금 수비적으로 게임을 운영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리즈전에서 좋았던 게 저는 역습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내려앉아서 역습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져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리버풀이 리그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상대한테 롱볼은 가장 많이 얻어맞는 팀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대처가 안 되는 상황인데 분명히 상대방도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있을 테고, 그래서 리버풀이 생각보다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건 깁스 화이트, 은도이 이런 선수들이 역습의 중심을 책임지고요. 그치. 또 허친슨이 그 노팅엄 가고 나서는 막 부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경기를 많이 못 나오다가 최근에 리즈전에서 PK 얻어냈어요. 1대1 돌파로. 그래서 허친슨 같은 선수도 만약에 교체로 나온다면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리버풀의 역습 퀄리티가 좀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전도 물론 좋았고 빌라전도 좋았는데 저는 리버풀한테 결국 보고 싶은 건 특공대 역습이에요. 4명, 5명이 일자로 와다다다 달려가면서 공 잡은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는. 근데 리버풀이 그런 것들이 글쎄요, 이번 시즌에는 거의 안 나왔다고 봐도 무방을 해서 그런 것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뭐 노팅엄이 코너킥이나 이런 상황에서 올라올 때 그거를 확 죽여놓을 수 있는 역습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 수비 전환 속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비르츠를 깔아놓은 게 네. 그래서 비르츠를 저는 그래도 조금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비르츠 물론 지금까지는 많이 아쉽긴 했는데 뭐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비르츠가 슬로바키아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뒷공간이 열려있는 상황에서의 한방 패스 이런 것들을 좀 역습 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삭 이제는 돌아올 것 같거든요. 네. 뭐 에키티케가 선발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삭이 이제는 뭔가 보여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스웨덴에 부임한 포터 감독은 여전히 이삭이 100% 핏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얘기 뉘앙스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언제 리버풀에 본격적으로 이 본인의 모습을 드러낼지 모르겠지만 역시 형철 얘기를 조금 더 인용을 해보면 그들 모두 즉 에키티케를 제외한 케르케스, 프림퐁, 비르츠, 이삭 다 겨울 영입이라고 생각하자. 그 전까지는 이거는 그러니까 제때 쓸 수 없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인즉슨 이삭도 그죠 우리가 뉴캐슬에서 가장 좋았을 때 이삭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 모습까지 과연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까 라는데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라는 판단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전성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좋았을 때 폼을 봤을 때는 리버풀에 저는 꽤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어디에 안 맞겠어. 좋았을 때는 뭐 대단한 공격수였으니까요. 만능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참 잘하는데 출석은 잘 안 하는. 그치.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출석은 잘 안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출석을 4주 이상 못하면 F죠. 네. 시험 볼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건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뭐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다음 시즌까지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 시즌만 놓고 봤을 때 그럼 이상은 잘못하면 F학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같이 얘기했던 게 결국에는 잘하는데 경기에 못 나오는 선수가 진짜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얄궂어요. 네. 스쿼드 정리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상을 정리할 건 아니지만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목할 선수 볼까요? 네, 저는 리버풀은 소보슬라이 중요하죠. 2연전 이후 좀 지친 모습이 있었고 국대에서도 좀 심리적인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일랜드한테 마지막에 극장골 먹혀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소보슬라이가 돌아와서 리버풀의 압박 축구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소보슬라이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확실히 분위기 반전에 중요할 것 같고요. 노팅엄은 역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엘리엇 앤더슨입니다. 너무 노팅엄 출신 선수 중에 최근에 이 정도로 주목받았던 선수가 있는가? 모건 깁스 화이트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앤더슨은 뭐 명실상부 노팅엄 최고의 스타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기가 저는 되게 좋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별로 실수가 많지 않은 스타일인 것 같고 활동량 많고 판단도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맨유랑 링크가 좀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맨유 3선에서 되게 좋아할 만한 선수인 것 같고요. 앤더슨과 소보슬라이 이 두 명이 만났을 때 그 에너지 스파크 튀는 거 여기서 어떻게 어느 쪽으로 방향이 더 흘러갈지가 좀 기대가 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팀의 중원 선수 간의 맞대결 요거를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2시 반입니다. 뉴캐슬과 맨체스터 시티의 맞대결. 뉴캐슬은 최근 전혀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리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뉴캐슬의 이 단단함이 거의 사라졌어요. 네, 최근 리그 5경기 2승 3패 현재 리그 14위예요. 말도 안 되죠. 아무도 이 정도를 예측을 못했는데 최악의 시즌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고 뉴캐슬이 그 22-23 때도 잘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챔피언스리그 가고 나서 그 시즌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저는 이거는 에디하우 감독이 원하는 축구 모델과 좀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에디하우 감독은 진짜 강력한 전방 압박을 필두로 게임을 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적절한 로테이션과 빵빵한 선수단이 있지 않으면 그 정도 에너지가 나오지 못하고 또 부상의 위험도 늘어나는 그런 축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죠? 챔스까지 같이 나가게 돼버리면 여기서 이제 선수들이 좀 과부하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뉴캐슬이 문제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점 많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뉴캐슬이 경합 수치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뉴캐슬의 중원이라고 볼 수 있는 조엘링턴, 기마랑이스, 토날리 거의 리그 최고의 최상위권에 있는 네, 깡패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도 이제 에너지가 좀 죽은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에너지도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이제 뉴캐슬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뉴캐슬의 풀백이 원래 이제 베스트로 보면 루이스오라고 리브라멘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두 선수가 젊기도 하고 근데 그 선수들이 부상으로 뭐 번갈아면서 나오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트리피어와 댄번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늙은이 둘이 나오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댄번은 속도 자체가 엄청 빠른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변형 백스리로 쓰면서 트리피어를 또 올려다 쓰는데 그렇게 되면 또 트리피어도 과부하가 많죠. 그죠. 걸리죠. 돌아오는 거리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에너지를 못 견디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 두 선수가 계속해서 많이 뛰다 보니까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댄번이 최근에도 뭔가 파울 낼 때도 맞아요. 그 스피드에 못 따라가지고 손으로 잡아당기는 느낌. 약간 조기 축구에서 형님들이 땡기잖아. 네, 대학생들 막을 때 안 되니까 몸이 그냥 가버리면 그냥 땡겨요. 당기거든요. 못 땡기죠? 그럼 뭐하냐면 손가락질합니다. 막어.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때문에 과부하되는 느낌이 뉴캐슬의 좀 부진의 원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와 파워, 피지컬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이 뉴캐슬의 축구였는데 결국엔 대회 병행이 힘들고 이러려면 최소 더블 스쿼드를 완벽하게 만들어놔도 쉽지 않은 상황에 어쨌든 뉴캐슬 고전 중이고 맨시티는 뭐 말할 거 없이 대단하다. 그리고 시즌 초반에 어떤 흔들렸던 것을 거의 대부분 보완했다라고 보입니다. 맨시티 진짜 최고의 폼입니다. 네. 공식 경기 4연승이고 도쿠가 돌았죠. 미쳤어요. 네. 저는 최근에 한 경기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임팩트를 보여주는 선수가 있나?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그 한 경기처럼 계속하면 그냥 발롱도르다. 그거 가능하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일 정도의 폼이며 네. 사람들은 첼시 아자르 이전에 그리고 또 주원 형은 마치 이전에 알고도 못 막았던 호날두 같다. 맨유에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매호 느낌이 살짝 나왔던 대단합니다, 진짜. 그런 느낌이 있고 뭐라고 해야 되지? 도쿠가 옛날에는 그 자기의 특정 지역에서만 드리블 잘했다면 그쵸. 그날은 그냥 전 지역을 휘젓고 다녔잖아요. 약간 오랄리 때문에 중앙 지역으로 오더니만 그리고 판단이 솔직히 머리 안 좋은 느낌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네. 누가 소프트웨어를 딱 이식했는지 바꿔줬는지. 와 엄청 깔끔해졌어요. 네. 그래서 도쿠는 그냥 미쳤다, 그냥 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 로드리의 빈자리도 나름 잘 채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구멍이 꽤 많았다고 봤어요. 네. 골키퍼 구멍이네. 돈나룸마로 배웠습니다. 사이드백 구멍이네. 어린이와 그 다음에 구멍이었었던 선수가 장점을 찾았습니다. 마테우스 누네스, 오라일리. 아인누리는 아직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중앙 지역에서 구멍이네 했던 곳에서 니코 곤잘레스가 갑자기 약간 미니 로드리가 됐고 그리고 측면이 약하지 오른쪽 사비우 밥 되겠어? 셰르키가 잘하고요. 왼쪽에 도코 쟤 약간 빡대가리인데 걔도 개조가 됐습니다. 홀란은 원래 잘했고 폼이 안 좋던 포든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면 이러면 이거는 이제 다시 제가 돌아봐서 얘기해도 그러면 아스널 팬이 바랄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니코 곤잘레스가 그 경기가 플루크였길 바란다. 도쿠가 다시 롤백하길 바란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거죠. 저는 한 팀에 이런 시점을 뎁스가 두껍다고 평가받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뭐 선수단이 물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뎁스라는 건 그 선수의 현재 폼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지금 있는 선수가 잘하면 얘가 주전이고 또 얘가 서브야 이렇게 평가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티 시즌 초반만 해도 부상 많고 할 때 뎁스 얇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맞는 자리 다 채워놓고 하니까 야 돈나룸마 주전에 트래포드 서브야? 그럼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아직 후선우프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마르무시 쉬고 있는데 지금 도쿠가 이 정도야? 막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또 시티가 뎁스가 두껍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또 시점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 관전 포인트를 봐야 될 텐데 뉴캐슬이 맨시티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를 이전으로 생각해 본다면 힘이거든요. 네. 파워로 밀어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안 느껴집니다. 요즘 뉴캐슬은. 네. 그러니까 뉴캐슬이
저는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는 다른 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중들이랑 같이 압박하는 느낌이 있어요. 한 6만 명 되는 관중들이랑 네, 진짜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장난 아니니까. 네. 그래서 뉴캐슬이 아무래도 이제 시티 상대로 전방 압박을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방 압박 에너지가 전성기만큼은 아니고 그 볼테마데라는 선수를 분석한 그런 해외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찾아보니까 볼테마데 자체는 뭐 압박에서 큰 문제는 없다. 인터셉트 비율도 뭐 이삭이랑 얼추 맞춰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삭과 결정적인 차이가 스피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볼테마데가 이 뭐 예를 들어 5-4-1이나 4-5-1로 섰을 때 1 한 자리다 보니까 이 횡 간격을 전체 커버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제 볼테마데가 이삭에 비해서 그런 커버 범위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맨체스터 시티가 리버풀전에서 한 거 보세요. 압박 걸어도 오케이 너 자신 있지? 내가 다 빠져나가 줄게. 그렇게 다 풀었어요.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뉴캐슬의 장점과 맞물리는 시티의 장점이 지금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아구가 맞다고 해야 되나? 시티 입장에서는 되게 먹음직스러운 그런 먹잇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덴번과 트리피어가 지금 에너지 축구 따라가기 힘든데 덴번은 이제 못 나와요. 저번 경기에 징계가 있죠. 네, 퇴장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루이스 홀이 복귀가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면 루이스 홀도 사실 100%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덴번이 없으니까 어쨌든 나와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풀백이 좀 불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트리피어 도쿠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약간 느낌이 대참사각 이런 느낌이거든요. 만약에 도쿠가 리버풀전 폼 그대로 가져오고 사실 저는 트리피어가 그 어떤 볼 플레잉 이런 데는 장점이 있는 선수지만 솔로 수비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뉴캐슬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선수는 누구를 꼽아야 될까요? 저는 일단 니코 곤잘레스, 조엘링톤, 토날리, 기말랑이스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 중원을 피지컬로 잘 견뎌줄 수 있을까. 어쨌든 시티가 뭐 포든이나 베실바 이런 선수들은 사이즈가 크진 않잖아요. 공은 잘 차지만. 그래서 저 선수들 상대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버팀목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니코 곤잘레스 최근에 보면 0.8 로드리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인정입니다. 네, 플레이 자체가 되게 깔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뉴캐슬은 볼테마데 선정해봤고요. 볼테마데 약간 뭐 초반에 오기 전에 헤더가 약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뮬리치다. 그냥 리버스 뮬리치. 그냥 헤더 잘해요. 예전에 그럼 슈투트가르트에서는 뭐가 크로스가 안 좋았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잘해요. 네, 머리에 뭔가 자석을 달아놓은 것처럼 임팩트 좋고요. 그리고 볼테마데는 그 FM으로 치면 딥라인 포워드라고 해야 되나? 약간 내려오면서 연계도 잘해주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 능력도 있기 때문에 볼테마데가 어쨌든 뉴캐슬 입장에선 가장 기대되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라운드의 메인 매치 북런던 더비가 있습니다. 아스날 대 토트넘.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 반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날은 부상자가 말도 안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온다는 선수들 중에 제대로 돌아오는 선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토트넘도 부상자가 많다. 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아스날은 공식 경기 10연승 중이었는데 그 썬덜랜드 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패배는 아니라는 거. 썬덜랜드 강했고요. 이제 아스날은 북런던, 바이에른 뮌헨, 첼시 3연전입니다. 네. 거기서 더비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고요. 그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갈량이스가 다쳐서 왔어요. 이게 지금 사실 다행히 정말 아스날이 뎁스가 두꺼운 팀이라 있어요. 지금 칼라피오리도 부상 얘기가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 인카피에 모스케라 있으니까 살리바랑 페어 맞추면 되고 왼쪽에 칼라피오리가 못 나온다? 그러면 스칼리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바꿔서 쓸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인카피에 왼쪽 가고 여기다 모스케라 살리바를 써도 되니까 있고 근데 마갈량이스가 못 나오는데 문제점은 골을 못 넣는다고.
공격수가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커요. 세미 공격수 하나 네. 빠진 거죠. 그게 그래서 아쉽습니다. 저도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골을 누가 넣냐? 뭐 안 그래도 이런 지금 요케레스도 생각에- 못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네. 하베르츠도 부상 연계. 예, 연계요. 그 연내 나오면 다행이다 이쪽이더라고 보니까. 네, 12월 네. 말쯤 막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주스 당연히 없고요. 이게 하베르츠가 몸을 키웠었잖아요. 예. 그게 또 문제가 됐나 뭐 이런 생각도 뭐, 들고.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뭐 그럼 이제 또 메리노란 말이야. 네. 예, 메리노를 꺼예요. 아, 메리노 한 방을 기대해봐야 되는 네, 갑갑합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나마 트로사르가 좀 요즘에 최근에 좋아서. 괜찮아서 그나마 좀 그런 게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 토트넘도 지금 이제 미친 일정 중이에요. 토트넘이 11월 일정이 좀 빡셌거든요. 그죠. 그래서 첼시 맨유는 했고 그 다음에 아스날 파리 이렇게 경기를 할게 될 것 같고 부상자 복귀가 여기도 좀 글쎄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네. 그레이, 벤 데이비스, 쿨루셉, 솔랑키, 메디슨, 타카이 그리고 베리발은 아직까지는 뭐 추가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세모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쿠두스도 세모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토트넘도 부상 선수가 많은 상태에서 그죠. 양 팀 다 핵심이 많이 빠진 상태로 북런던 더비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 직전 경기들 아스날은 썬더랜드에게 이제 아쉽게 무승부에 그쳤고 2대1로 뒤집었을 때 저는 그래도 와 이거 괜찮다라고 봤는데 마지막에 먹힌 거는 여러 가지 미스가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뭐 브로비가 잘했다고 봐야 하는 쪽입니다. 그냥 저는 단지 발라드가 퇴장당하지 않은 게 마음에 안 들 뿐 팔꿈치 썼을 때 내보냈어야 되는데 토트넘 아마 이렇게 마지막에 버저비터 당해가지고 무승부 된 거 굉장히 언짢을 거예요. 네. 토트넘은 잡았던 승리를 놓친 느낌이 날 거예요. 패배 같은 무승부죠. 그나마 저는 마지막에 그 오도베르 1대1 돌파가 희망이라고 보이는데 사실 뭐 공격적인 완성도는 아직까지는 아쉬운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아스날은 썬더랜드와의 경기에서 전반전은 조금 답답한 안 느낌이 좋았어요. 있었는데 저는 후반전은 되게 좋게 봤습니다. 뭐 거의 경기력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아스날 후반전은 거의 리그 경기 중엔 제일 좋은 경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네. 공격 방법이 너무 다양했어요. 그죠. 뭐 수비 맨디가 갑자기 박스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 좋았고 저는 라이스가 아스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다리가 풀렸는데도 네. 막 붙잡고 뛰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대단합니다, 라이스. 진짜 군어라면 라이스를 안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관전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토트넘이 아스날보다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 토마스 프랭크의 팀은 이전부터 아스날을 괴롭힌 적이 있었고 지금 토트넘은 비교적 원정이 나으며 그리고 세피스에서 싸움을 걸었을 때 아스날이 세피스 공격이 좋은 거지 세피스 수비가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저쪽도 반대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라기보다 이제 아스날 팬 입장에서는 좀 찝찝함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아마 아스날의 홈구장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스날은 수비를 하는 상황 자체를 많이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스날이 주도적으로 공을 만지는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토트넘이 내려앉아서 기회를 노리는 양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됐을 때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세트피스가 더 중요해집니다. 사실 아스날도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토트넘을 뚫기 쉽지 않아질 거고 토트넘도 공격 기회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동등한 상태로 싸울 수 있는 세트피스의 중요성 매우 높아지고 제가 그때 프리미어리그 세트피스 빅3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브렌트포드, 아스날, 토트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팀이 만나는 거라 더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날이 사실 북런던 더비 그 홈에서는 북런던 더비는 홈팀이 좀 강한 맞아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 홈 6경기 연속 북런던 더비 무패이고요. 가장 최근 패배는 18년 2월입니다. 꽤 예전이죠. 네, 매우 예전이고요. 토트넘이 근데 신기한 게 원정에서 잘해요. 원정남이야. 예. 이번 시즌 원정 1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스날이 홈 2위예요. 그래서 각자 강한 상황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날이 지금 톱이 마땅치 않잖아요. 카이 안 나오고 요케레스도 지금 봤을 때 못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결국에 메리노를 믿어야 되는데 예. 메리노는 사실 경기력
공격으로 뭔가 갖다 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고 안 되죠. 그냥 조용히 있다 갑자기 한 방 이거지 뭐. 네, 저는 하베르츠 같은 선수가 이런 게임에서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상대가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 맞아요. 까다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은근히 거친 플레이를 많이 해서 네. 상대랑 약간 신경정도 많이 하는 게 저는 그것도 좋거든요. 상대를 되게 말리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로메로 같은 선수를 네. 이렇게 끌어내면 그죠.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은근 또 잘 버텨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유니폼 붙잡는 그쵸. 상황 만들면서 파울도 얻어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선수인데 사실 하베르츠의 부재가 또 아쉽기도 하고요. 근데 아스날만 톱에 걱정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토트넘도 비슷하죠.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뭐 무아니도 그렇고 또 히샬리송도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골을 넣긴 했지만 사실 저는 히샬리송을 남겨 이랬었거든요. 네. 그때 교체할 때. 왜냐면 되게 못했어요 그날 네, 경기에서. 저는 테리 스트라이커 자리 가면서 히샬리송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히샬리송이 골을 넣긴 했잖아요. 그래서 토트넘도 톱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의 득점력이 저는 중요한 상황이 오히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토트넘으로 치면은 뭐 사르라든지 그리고 팔리냐가 또 득점 잘하고. 그죠. 은근히. 그래서 네. 팔리냐 같은 선수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스나 수비맨디 같은 선수의 뭐 중거리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토트넘의 레프트백이 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카 같은 선수를 맡기에는 저는 스펜스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도기가 저는 나올 때 퍼포먼스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사카의 포인트맨으로 스펜스를 투입시키면서 수비적으로 갈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도기로 갈지 요것도 좀 지켜보시는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목할 만한 선수를 봐야 되는데 누구로 꼽을까요? 저는 아스날 에제입니다. 잘해줘야 됩니다 이제. 네. 네, 특히나 사실 수정공 때 중요한 골 하나 넣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잘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에제가 토트넘 갈 뻔하다 넘어온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보여줘야죠. 에제가 잘해줘야 된다. 네. 이제 죄송합니다. 예. 오늘의 킥은 이거였구나. 에제 이제. 네, 에제 이제 잘해. 네.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최근에 심심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많아요. 뭐 엄청 못한 건 아닌데 네. 잘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공민은 그러면 사실 좋은 평가 안 받기 되죠. 힘들거든요. 튀어야 돼 눈에. 네. 네. 뭐 수비적으로 엄청난 기여를 해주는 선수까지 또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에제가 뭐 플레이 메이킹이라든지 토트넘 내려앉은 상황에서 좀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입증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토트넘은 비카리오 뽑았습니다. 비카리오. 사실 비카리오가 최근에는 막 미친 절정의 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스날의 세트피스가 또 위력적이기 때문에 그 박스 안에서 유일하게 손 쓸 수 있는 선수가 비카리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카리오가 어떻게 펀칭해낼 수 있을지 뭐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리그 마지막 경기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에버튼의 맞대결이고요. 올드 트래포드에서 펼쳐지는데 화요일 새벽입니다. 맨유는 지난 경기 이제 무승부를 해서 뭔가 그렇지만 어쨌든 무패는 이어가고 있다. 분위기는 저는 이러면 마지막에 또 버저비터로 무승부를 한 거라 토트넘이 패배 같은 무승부라면 저는 맨유는 승리 같은 무승부를 거뒀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네, 맨유가 5경기 연속 무패. 이거는 뭐 3연승이 끊긴 건 아쉽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그 시즌에 보여줬던 맨유의 모습에 비하면 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맨유가 이 빅식스 상대의 게임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이 5경기 속에서. 그리고 전반기는 빅식스 상대 게임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승점을 팍팍팍 쌓아 올려야 지금 고생한 게 티가 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첫 경기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에버튼 전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맨유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네. 게임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버튼은 그러니까 뭐 시즌 초에 그리고 이번 시즌 내내 저는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 팀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성적으로 다 치환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에버튼이 저는 아무래도 스트라이커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봐요. 배투가 문제야. 네. 그 좋은 피지컬로. 근데 이제 뭐 이따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바리도 또 되게 잘하진 않아요. 이 선이 듀스버리올, 그릴리시, 은디아에 간어 최근에 좋고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앞에서가 결정이 안 되니까
경기력이나 괜찮은 분위기를 좀 다 못 이어가는 느낌? 잘 짜고 나서 결국 인쇄를 해줘야 되는 건 공격수인데 그쵸. 인쇄가 뭔가 안 되는 조이가 계속 느낌이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공격수 쪽에서 결국 결정이 안 나다 보니까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풀럼전에서 득점 난 것도 개에 넣고 그 다음에 마이클 킨이 넣었어요. 그래서 다 그 세트피스 상황 그런 쪽에서 득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공격진에서의 득점 나와주는 게 조금 중요한 에버튼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어쨌든 풀럼은 잘 잡았습니다. 네. 자, 관전 포인트를 봐야 될 텐데 맨유가 에버튼 상대로 기록 굉장히 좋군요. 네, 에버튼 상대로 극강이고요. 최근 7경기 6승 1무입니다. 리그 그리고 OT 그러니까 맨유 홈에서만 또 따졌을 때는 에버튼 상대로 마지막 패배가 2013년이에요. 12년 전. 오. 그러니까 에버튼이 OT 가서는 뭔가 약해지는 모습이 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맨유가 뭐 지난 시즌도 그 아모림 체제가 이렇게 정확히 픽스가 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그때 또 4대 0인가? 네. 큰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에버튼만 만나면 뭔가 그런 DNA가 나오는 그 가르나초 오버헤드 킥도 에버튼 원정. 아 맞아. 그러네. 그래서 네. 에버튼 상대로는 뭔가 맨유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상성이 있고 맨유가 최근 들어서 두 경기 뭐 노팅엄이나 토트넘전 보면은 롱볼이 조금 감소된 느낌이 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기록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체감은 그렇고요. 저는 맨유가 그냥 롱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네. 그러니까 롱볼 하는 게 저는 왜 낫다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 아래서부터 풀어나가는 게 진짜 완벽한 게 아니면 속도가 저는 그렇게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시티가 지금 리버풀 상대로 골 넣었던 그런 장면처럼 상대도 어느 정도 리액션이 나와야 되거든요. 앞쪽으로 많이 와야 결국에 맨유가 은베모 같은 선수로 카운터를 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앉아서 풀어가는 거는 저는 결국에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롱볼 때리고 거기서 좀 수비가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맨유가 그 정신없는 상황을 이용하는 게 맨유 공격수 특성에도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안 나왔던 게 저는 글쎄 아모림이 진짜 장기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는 아래서부터 만들어가는 건가? 그래서 아모림은 지금 당장 뭐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롱볼을 줄이면서 뭔가 전체적인 소유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버튼전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갈 건지가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풀럼전에서 에버튼은 그릴리시 듀버울 라인이 역시 좋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그릴리시 공 잡고 선수 끌어당기는 게 이 분야는 진짜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그릴리시가 선수 끌어당기면 듀스버리가 또 많이 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쪽 뛰고 컷백 그리고 공격수들이 마무리 뭐 이런 장면들을 많이 연출하려고 하고 사실 그렇게 되면 듀버울이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는데 왼쪽을 좀 지원 많이 한다고 하면 오른쪽이 좀 외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은디아에는 지금 그런 걸 감당할 만한 선수라는 그죠. 거죠. 그러니까 좌우로 에버튼이 좀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맨유 수비진이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맨유가 어쨌든 세슈코가 또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못 나오죠. 그래서 스트라이커 자리를 어떻게 채울까도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지르크지 넣을 건지 쿠냐를 쓰던 것처럼 넣을 건지 아니면 마운트, 쿠냐, 은베모 라인으로 해가지고 좀 미드필더를 늘리는 듯한 느낌으로 갈 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해질 것 같고 에버튼이 보통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 크로스나 공중볼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시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킨, 타코스키 뭐 이런 선수들이 첫 타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헤딩도 좀 잘 따거든요. 네. 근데 맨유가 노팅엄 전에 비슷한 과정으로 거의 2번 실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중볼에서 맨마킹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고 보는 맨유인데 그런 상황에서 에버튼이 이렇게 높은 타점으로 공략을 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 요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목할 선수 체크해 보죠. 맨유는 저는 쿠냐라고 생각합니다. 에버튼은? 에버튼은 바리입니다. 그럼 어쨌든 양쪽 포워드입니다. 네. 공격수 쪽에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얘긴데. 네. 네. 그러니까 쿠냐가
세슈코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근데 사실 브라질 국대에서도 그렇게 좋았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네. 최근 경기에서도 사실 쿠냐가 약간 끄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쿠냐의 엄청난 퍼포먼스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는 리그 초반의 아스날전 맞아요. 이나 풀럼전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좋았어요. 아스날전에서는 뭐 공이 허리로 오는데 그걸 뒷발로 받아놓고. 돌리면서 돌아가는 막 그런 거 보고 와 축구 진짜 잘하네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꺼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쿠냐가 득점이 많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일정한 폼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제 에버튼의 발이라는 선수는 베투보다는 어리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에너제틱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베리가 이번 경기에 나가면서 이제 관중들한테 박수를 받으면서 나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엄청 열심히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베리 때문에 상대가 킥을 찬 그런 느낌이 많아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바리 선발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또 바리의 그런 에너제틱한 압박이 맨유를 힘들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기들을 쭉 봤습니다. 승부의 수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일단 스코어 한번 보죠. 번니 첼시는 어떻게 보나요? 첼시 3대 1승. 첼시 승. 뭔가 번리에게 포인트는 없을까요? 벌리에게 기대하는 포인트는 뭐 예를 들어 이게 무승부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승부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저는 번리 승까지 못 본다고 봐요. 리버풀전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아를 포기하고 아예 제가 벌리가 백스리 백포 번갈아 쓴다고 했었는데 저는 백스리 체제로 가서 버티는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3가 강팀 상대로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좀 수비적으로 가고 역습 한 방 노려보고 네. 그러니까 썬덜랜드가 저는 어떻게 보면 어떤 교보제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첼시 상대는 이렇게 해봐.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경기를 많이 참고하면서 준비하면 벌리가 그래도 승산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저는 그럼에도 상대 전적 때문에 첼시를 일단 골라봤습니다. 저도 0대3 첼시 승. 저는 실점도 하지 않을 것 같고 앤서니 같은 선수가 요상하게 좀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골도 잘 넣잖아요.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첼시가 좀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카이세도 어떻게 쉬게 할 건가가 좀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리버풀 대 노팅엄. 과연 스코어는? 저는 2대2 무승부. 저 1대1 무승부. 저도 이거 무승부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리버풀이 고전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역배로 갔다 생각했는데 네. 아쉽네요. 좀 다르게 갔어야 했는데. 예. 예. 그래서 리버풀 저는 2대2 무승부로 했고요. 노팅엄 어쨌든 A매치 이전에 좀 흐름을 탄 부분이 있고 리버풀이 에너지 떨어진 것도 있고 저는 국가대표는 리버풀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가대표 기간에 좀 쉬지 못한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저는 2대2 무승부 해봤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언제나 그랬지만 뭐 그게 실제로 경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피파 바이러스에 좀 힘들어하는 팀이에요. 좀 그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고 물론 많이 뛰고 와서 고생하는 건 있지만 팀마다 또 되게 많이 뛰고 왔는데 A매치 이후에 별 신경 안 쓰는 팀이 있고 근데 리버풀이 좀 그걸 어려워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1대1 무승부를 봤습니다. 자, 뉴캐슬 대 맨시티. 저는 맨시티 2대1승 봤습니다. 저는 0대3승. 크게 맨시티가 또다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다. 네, 맨시티 3골 안 넣길 바라야겠네. 그래서 일단은 맨시티 2대1승 했는데 네. 저는 지난 시즌 뉴캐슬은 아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고 경기력 자체는 뉴캐슬이 뭐 홈이니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승리는 이제 시티가 할 것 같고 요즘 시티 맞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자, 북런던 더비입니다. 런던 더비 아스날 토트넘 해서 아스날 2대1승 예측해봤습니다. 저 1대0승 1대0승. 아스날. 네, 이거 골 많이 안 넣을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저도 좀 지리한 경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소문난 잔치인데 네. 먹을 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누가 한 명 이제 죽방 돌리지 그렇지 않은 이상 축구적으로는 막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다득점 게임이 될 것 같진 않고 네. 전체적으로는 뭐 아스날의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뭐 아스날이 토트넘뿐만 아니라 어느 팀 상대해도 쉽지 않은 팀이라서 그렇게 했고 북런던 더비는 홈팀이 또 강한 경향이 있으니까
이번 주 좀 많이 맞췄으면 좋겠네요. 자, 맨유 에버튼 마지막입니다. 맨유 에버튼 저는 3대0 맨유승 맞습니다. 2대2 무승부. 오. 저 이거 이상하게 맨유가 좀 이상한 실점 할 것 같습니다. 은디아에게 농락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뭐 글리시에게 한 방을 맞는다거나 혹은 뜬금없이 베투가 나오는데 베투한테 먹힌다거나 그래서 약간 경기가 안 풀리는 건 아닌데 실점을 해서 2대2 무승부. 약간 베투 시저스킥. 근데 베투가 지난 시즌 네. 그 에버튼 원정 갔을 때 맨유 상대로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베투 진짜 되게 잘한다 라고 이랬는데 잠깐 착각했죠. 네, 근데 요즘은 또 아니니까 뭐 어쨌든 그랬고 저는 그냥 에버튼 안 좋을 때도 맨유가 잘 잡았고 예상외로 대승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경기를 이제 주원 형이 이제 당군 형이랑 JD 이재동 선수랑 박삐삐랑 보러 가요. 근데 당군 형이 이제 올트래포드 처음이거든요. 네. 2대2면 그 매드무비입니다. 저 그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현지에서 네, 그렇죠. 분노하는 OT에서 돌아버리는 당군 형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당군 형 밑에서 캠 하나 잡을 생각이니까 경기 결과 재밌게 나오면 꼭 시청 바랍니다. OT에서 승리 OT 갔어. 네, 죄송합니다. 이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생각이 나는구나. 그때마다 애드립이었네. 네, 죄송합니다. 돌았네. 애드립이니까 더 그러니까 충격적인데. 멘트를 추천드린 거예요. 당군. 그래요. 당군님. 알겠습니다. 네. 당군 형이 이 분야에 또 나름대로 그 구력이 있거든요. 네. 택도 없는 그 있잖아요. 설렁설렁 이런 거. 네네네. 가물가물지 이런 거 하는 스타일인데 네. 한번 약간 본인이 격이 다르다는 느낌의 표정인데요. 아니요. 한번 좀 이렇게 전수를 받아야 돼요. 네, 또 인천 후배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하더라고. 그거 봤는데 재밌더라. 그 친구 좋다고.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12라운드 프리뷰 이렇게 마치고 승부 예측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주에 또 프리뷰 시간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찍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